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캐나다 전반적인 영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될 건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영주권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어려워지고 있고 영주권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지금 현재로서의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등을 조금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저도 살면서 잘 몰랐어요. 이렇게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원도 많고 나라 땅덩어리도 큰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자체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군이 없다 보니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인력을 찾으려고 하는 게 너무 부족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신규로 이제 영주권을 주자, 유입을 하자, 새롭게 인력을 창출해보자. 이렇게 캐나다 정부가 이민법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사실 저도 2000년도에 있었던 신규 유인 프로그램 때문에 운 좋게 영주권을 받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직 이민 정책이 정착되지 않아서 서류만 넣어도 준비가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막 영주권을 주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되게 웃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캐나다 정부가 생각했던 컨셉은 있었어요.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받지 말자. 이왕이면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거나 이왕이면 캐나다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시는 경험 이민이라든지 취업 이민이라든지 유학 이민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정말 신박한 프로그램들이 새로 생겼다가 사라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도가 있다가 되게 특이하게 코로나라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여러 국가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감축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데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감축이 되고 있는 반면 굉장히 특이하게 캐나다는 인구가 갑자기 폭등을 해요. 2022년 이후.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살고 있는 캐나다 사람들이 폭등을 한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신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캐나다 정부도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몇몇 나라의 민족들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면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불고 정직하게 영주권을 잘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게 뉴스 보도 매체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가 아차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정책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이렇게 돈 많은 나라에 인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덩달아 부동산 값도 오른 거예요. 그럼 보면 저 어렸을 때 여기서 렌트비는 580불 내고 샀어요. 방 하나예요. 원룸이 아니고 그냥 방 하나에 부엌도 다 쓰고 거실도 다 쓰고 화장실도 사는데 580불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렌트비도 폭등을 했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폭등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이민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민자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 왜냐면 캐나다도 돈이 들거든. 나라에 먹고 사는 경제적인 하나의 구축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받긴 받을 텐데 이왕이면 그냥 대학 졸업해서 나오는 사람보다 이왕이면 캐나다에서 부족 직업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말 사람이 없는 노동력이 없는 부족 직업군한테 조금 더 포커스를 주자. 혹은 캐나다 땅도 넓다고 그랬잖아요. 이 넓은 땅 중에 다들 옹기종기 어디에 모여 살아요. 밴쿠버 아니면 토론토에 모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살기 열악한 지역 혹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골 지역에서 이제 살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이제 뭔가 기반을 받으신 분들에게 영주권을 좀 주자. 이렇게 이민 프로그램이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런 게 무언가가 정치판이 바뀌게 되면 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세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예측. 그런 것들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보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거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사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연방 정부라고 해서 주 정부가 전체로 컨트롤하고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얘기해요. 줄여서는 EE예요.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캐테고리 안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는 캐나다에서 1년 경력이 있는 CS, 경험 이민이라고 해요. 내가 캐나다에서 1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혹은 캐나다가 아니어도 돼요. 다만 일정 직업군 이상 67점을 넘는 일반적인 그런 스킬드 워크 프로그램도 있으세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라든지 아니면 기계 정비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트레이드 직군 그런 무역 관련 직군 무역이라고 해서 뭔가 물건을 옮긴다라기보다는 약간 기술직이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경력이 있고 접어포를 받는 경우 그 세 가지 경우에 하나가 내가 소속이 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풀이 수영장 풀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풀은 총 1200점이 만점이에요. 만점. 이 만점의 1200 점수 중에 각각 항목은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캐나다의 경력이라든지 한국 경력이라든지 뭐 직장 경험이 몇 년이라든지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불어가 할 줄 아는지 없는지 혹은 캐나다에 친척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등등의 점수를 조합을 해서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1200점 만점 중에 커트라인 점수가 420점, 380점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시점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커트라인 점수는 530점 정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전반적으로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일정 직업군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너무나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연방 정부에서 자 그것도 그거대로 하고 정말 부족한 직업군이 좀 있다. 그 직업군의 사람들은 별도로 그 사람들만 뽑을게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카테고리 베이스, 익스프레스 안에 카테고리 베이스 선발이 있는 형태이고요. 이거는 2024년도 카테고리 베이스 지정이에요. 향후에 변경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변경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프랑스 능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보건 직종, 예를 들어서 방사선사라든지 HCA라든지 아니면 간호라든지 파마시라든지 등등의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 그리고 스텝, 과학 관련된 분야 혹은 트레이드 직종, 운전 아니면 에어크래프트라든지 등등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에 어그리컬처 앤 어그리푸드 오큐페이션 이렇게 항목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에 들어가 있는 직업군에서 일을 하셨고 1년 경력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카테고리만 모아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530점이 커트라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00점 만점 내가 530점이면 동동동 떠서 선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에요. 근데 이 카테고리 베이스로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프리치를 내가 할 줄 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410점이에요. 그럼 일반 제너럴보다 좀 더 낮아요. 그리고 스트리밍 경우는 491점, 트랜스포테이션은 430점이에요. 조금 더 낮죠. 그리고 어그리컬처는 437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진행하시는 학생분들이라든지 고객들 분들 보시면 RMT가 여기 들어가세요. 마사지 테라피스트가. 그래서 RMT 준비하시는 분들이 BC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카테고리 베이스로 준비를 하셔서 접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말고요. RNIP라는 프로그램이 또 지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지금 파일럿이라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항상 이민부는 파일럿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나중에 퍼머넌트 정규로 변화하는 그런 약간의 유형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건 향후에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아마 전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시골 지역에 만약에 정착을 했더라면 영주권을 줄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별도로 진행이 돼요. 두 번째로는 점수제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제로 되세요. 조건만 맞춰주시면 선발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 첫 번째로는 내가 이러한 시골 지역에 가셔서 혹은 조그만 소도시에 가셔서 우리가 그런 지역을 커뮤니티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 커뮤니티에 가셔서 1년 경력을 쌓아주시고 1년이라는 의미는 1560시간을 1년에 하시는 거거든요. 52주 안에 1560시간이고요. 만약 간혹 어떤 분들이 나는 10개월밖에 일을 안 했는데 벌써 1160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1년 경력 채워진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캘린더대로 52주를 넘기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무리 48주 안에 1,560시간 해도 이건 1년 경력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1년 경력을 그 해당 커뮤니티에서 1년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해당 조그만 시골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면 돼요. 졸업을 하시고 취업만 되셔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현재 취업이 가능해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어느 커뮤니티인지를 봐야죠. 어느 정도 설명을 한 곳인지를 보시게 될 텐데, 저희가 사실 BC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BC주 근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BC주 같은 경우는 번원 지역이라고 있으세요. 번원. 쉽게 설명드리면 켈로나 옆에요. 칠이 많이 나오는 와이너리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옆에 번원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으세요. 거기에 커뮤니티에 정착을 하셔서 1년 경력이거나 대학을 나오신 경우가 가능하시고 번원 지역에 학교도 있으세요. 그래서 번원 지역 같은 경우는 오카나간 컬리지가 지금 현재 있으세요. 오카나간 컬리지에 2년제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마치시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카나간 컬리지 자체는 3년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3년의 오픈 워크 퍼밋도 나오게 되고 그 지역 안에서 취업만 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시면 웨스트 코트니 지역이라고 있으세요. 웨스트 코트니 중에서도 켈스가라는 지역이 있으신데 BC 주에서 북부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셀카 컬리지라고 있어요. 셀카 컬리지도 마찬가지로 2년 공립학교 있어요. 그래서 이 2년 공립학교를 마치시고 취업을 하시면 현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고 셀카 컬리지 같은 경우는 바로 영어 점수를 내셔서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못 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조건부 어학원이 아일락이랑 IELTS에서 영어 연수가 조건부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연수 마치시고 BC주에서 마치시고 셀카 컬리지에 가셔서 그곳에 졸업을 하시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주마다 영주권 프로그램을 또 독립적으로 지금 현재 제안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 연방이 모든 걸 컨트롤하기에는 세세 주마다 다른 특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주마다 갖고 있는 특징을 파악을 해서 그 각각 주한테 권한을 주고 오늘 보게 되는 첫 번째로는 BC주에 살고 있는 BCPM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BCPMP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 나오고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BC주에서 경력 쌓아서 진행하는 방법, BC주에서 대학원 나와서 진행하는 방법, BC주에서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푸드 서버로 일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이 모든 게 지금 현재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BCPMP 같은 경우는 총 만점은 200점 만점이에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일반 BCPMP 커트라인 점수가 대략 80점, 90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반도 지금 131점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BC주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일반 BCPMP보다 우리 BC주 안에 부족한 직업군이 있다. BC주의 부족한 직업군만 따로 영주권 선발을 할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익스프레스 엔트리, 아까 그 셀렉티브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원래 시에는 BC주가 먼저 진행을 했고 연방이 약간 뒤따라서 진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BC주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아주 시급한 인력이 부족한 직군은 너무나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 유아교육, 그 다음에 건설 쪽, 헬스케어 쪽, 기술 쪽, 수익케어 쪽이에요. 아마도 이 중에서 제일 많이들 접해보실 수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R&T라든지 의료 관련돼서 HCA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2024년 1월 중순만 해도 BCPMP의 유아교육과 헬스케어는 200점 만점 중에 커트라인 60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무섭게 매주 점수가 5점씩 올랐어요. 현재로서는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93점이 5월 28일 날 발표한 점수예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5개월 전만 해도 유아교육인 경우에 60점에 70명씩 뽑혔어요. 그러면 작년에 BCPMP는 유아교육 요 부족 직업군만으로도 10,000명 이상의 영주권을 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한 번 들어할 때마다 7명 혹은 5명, 11명만 주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걸 많이 내포하고 있냐면 BC주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부족 직업군이거든요. 70명씩 뽑던 것을 5명, 6명, 11명만 뽑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신규
유입자를.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다시 60점대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93점은 말이 좀 안 되는 점수이기는 한데 적정한 85점대 정도로 어느 순간은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90점을 다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점수가 계속 오르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가기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유아교육이나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아니다 때려쳐 하고 다른 주로 이동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BCPAP 점수제를 보시면 캐나다에서의 경력, 캐나다 안에서의 경력으로는 맥시멈 잡으실 수 있는 게 1년이세요. 하지만 추가로 동일 계열의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에 1년, 2년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시니까 유아교육과 보건 관련된 프로그램은 BC주밖에 없으세요. 연방을 빼고 다른 주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시면서 한번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 이제 후반부에 이와 비슷한 보석 같은 거를 저희가 다른 지방의 영주권 프로그램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난 그래도 지금 당장 빨리 주 이동을 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런 대안책도 저희가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BC주 바로 옆에 어느 도시가 있죠? 자, 알버타가 있어요. 그 도시로 말씀드리면 캘거리도 있고 에드먼튼도 있죠. 요즘에 젊은 친구분들이 다들 BC주를 떠나서 알버타로 많이 가고 계시는데요. 이 알버타 안에서도 이제 알버타 주정부 프로그램이 이미 있으세요. 그 중에서 흔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AO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AOS의 조건은 현재로서는 조건제. 원래 이게 지난주만 해도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다시 재개가 됐죠. 재개가 되면서 몇 가지가 변경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변경된 걸 보면 저희는 조금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게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계속 조건만 되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영주권이. 그 영주권을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가 오는 족족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해주고 누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재개를 하면서 제약을 건 게 한 달 동안 줄 수 있는 넘버를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가 접수가 됐어도 그중에서 몇 개만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그럼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줘? 그잖아요. 추첨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추첨의 의미가 뭐야? 선착순도 아니고 그 추첨의 기준치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의 컴플레인이 있어요. 그러셔서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하는 거는 향후에 AOS도 점수제를 변경해요. 점수제를 나눠야지만 어느 이상만 선발이 돼라고 명명백백하게 거짓이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점수제는 아니다. 제 예측이고 현재로서는 조건제다. 그럼 그 조건제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1년을 알버트에서 일을 해야 돼요. 직업군 이상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워킹홀리데이가 있다. 그럼 가서 일하시면 job offer 받으셔서. 혹은 내가 이미 2년 경력이 있어. 근데 내가 알버트에서 취업처를 찾았어. 영주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같은 동일한 직업군이면 제일 쉽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요리사예요. 요리사에서 나는 한국에서 경력이 2년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 알버타에 있는 고용주가 나를 고용을 하겠대. 그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들어왔어. 그래서 그 고용주와 같이 일을 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출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혹은 내가 한국에서 경력이 1년이 있어. 근데 캐나다에 들어와서 워킹홀리데이로 왔는데 고용주를 찾았어. 1년 경력을 더 쌓으면 두 번째도 되고 첫 번째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혹은 알버타에서 대학을 나오면 돼요. 대학 나오고 6개월 일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그 소도시 프로그램보다 RNIP보다는 그 알버타가 조금은 큰 도시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는 경력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대학 나오고 6개월만 일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노바스코샤, 할리팩스 관련된 도시예요.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인터내셔널 그레이주에이트 디맨드예요. 국제 학생인데 필요한 직군에서 공부하면 돼요. 이 뜻이에요. 필요한 직군은 뭐냐? 준 의료 직업. 그러니까 사실 파라메딕이에요. 파라메딕이면 응급 의료거든요. 파라메딕이나 약국 기술자나 아니면 간호보조원, HCA, 혹은 유아교육.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간호보조원이나 유아교육일 것 같고요. 그 해당 프로그램을 노바스코샤에서 공부하시고 취업만 되면 돼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력이 있는데 해당 직군의 경력이 노바스코샤에서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크게는 널스에이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지고 있고 원래가 한국에서 간호사였다. 근데 내가 운 좋게 HC 라이센스를 받았거나 PM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노바스코샤 지역에 가서 1년 경력을 쌓았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 또한 점수제가 아니고 조건제예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려고 제출하시면 현재로서는 문제 없이 영주권의 승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 후반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노바스코샤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담당자분이 살짝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궁금한 부분들 Q&A 시간을 가질 테니까 별도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